영화로 본 프랑켄슈타인.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영화로 본 프랑켄슈타인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셸리의 시대를 초월한 걸작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수많은 영화를 통해 재해석되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라는 시각 매체를 통해 이 불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주되고 어떤 새로운 의미를 획득했는지, 그리고 원작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공포의 대명사를 넘어 과학윤리, 생명의 존엄성, 창조자의 책임이라는 심오한 철학적 질문들을 담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선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의 시작점인 메리 셸리의 원작 소설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1818년에 발표된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는 낭만주의 시대에 쓰여졌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올 수 있는 빛과 그림자를 예견한 선구적인 작품입니다. 소설 속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생명의 비밀을 탐구하는 젊은 과학자로 죽은 자들의 조각을 이어붙여 하나의 생명체를 창조해냅니다. 하지만 그가 창조한 피조물은 끔찍한 외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결국 창조주에게 복수하는 비극적인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공포물을 넘어 인간의 무분별한 과학적 탐구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창조자의 책임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설이 발표된 이후 프랑켄슈타인은 연극, 오페라, 그리고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었습니다. 특히 영화는 프랑켄슈타인의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프랑켄슈타인 영화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몇몇 작품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작품은 1931년 제임스 웨일 감독이 연출한 영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영화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이미지를 사실상 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리스 칼로프가 연기한 괴물의 모습, 즉 사각진 머리, 목의 나사, 투박한 옷차림은 대중문화 속에 깊이 각인되어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931년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이 죽은 시체를 조합하여 인조인간을 만들려 시도하고 그의 조수 프리츠가 잘못된 뇌를 가져오면서 괴물이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 괴물은 탄생 후 살인 욕구에 휩싸여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이 창조한 괴물을 쫓아 비극적인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원작 소설과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괴물의 묘사 방식입니다. 원작 소설에서 괴물은 지적이고 언변이 뛰어난 존재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고뇌를 깊이 사색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나 1931년 영화에서는 괴물의 지적인 측면보다는 그의 물리적인 위협과 공포스러운 면모가 강조됩니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파괴적인 본능에 이끌리는 존재로 그려져 관객에게 순수한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이는 당시 영화 기술의 한계와 대중의 기대치를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공포를 극대화하고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영화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동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그의 과학적 야망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집중합니다. 결과적으로 1931년 프랑켄슈타인은 원작의 복합적인 철학적 질문들을 단순화하여 시각적인 공포와 드라마틱한 서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이 오히려 괴물이라는 캐릭터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이후 수많은 프랑켄슈타인 영화와 파생 작품들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1957년 테렌스 피셔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의 저주입니다. 이 영화는 영국의 해머 필름스에서 제작한 저예산 공포 영화의 효시이자 1950년대 후반 프랑켄슈타인 시리즈의 흥행을 이끈 중요한 작품입니다. 피터 커싱이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크리스토퍼 리가 괴물을 연기했습니다.
1957년 프랑켄슈타인의 저주는 이전 영화들과는 다르게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영화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수한 인간을 만들겠다는 오만하고 광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과학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괴물 자체의 광폭성보다는 괴물을 창조한 박사의 내면적 광기와 악마성이 극대화되어 표현되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해석입니다. 원작과 1931년 영화에서 괴물은 때로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로 그려지기도 했지만 프랑켄슈타인의 저주에서는 박사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비극의 원인임을 강조합니다. 피터 커싱이 연기한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 서구 사회에 만연했던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주의와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같은 거대 과학 프로젝트들이 인류에게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목도하면서 과학 윤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프랑켄슈타인의 저주는 그러한 시대적 불안감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고어적인 연출과 함께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악마적인 면모를 부각함으로써 기존의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해머 스튜디오는 프랑켄슈타인의 복수 등 여러 속편을 제작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고전 이야기가 끊임없이 재해석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1994년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연출하고 주연을 맡은 영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원작에 가장 충실하고자 노력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로버트 드 니로가 괴물을, 헬레나 보넴 카터가 엘리자베스를 연기했습니다. 1994년 영화 프랑켄슈타인은 원작 소설의 세밀한 심리, 묘사와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크린에 옮기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동기를 어머니의 죽음을 극복하려는 의지, 즉 죽음에 대한 저항과 생명의 창조에 대한 열망으로 설정하며 그의 행동에 대한 개연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원작에서 다소 모호하게 처리되었던 빅터의 창조 동기를 구체화한 부분으로 관객들이 그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한 광인이 아니라 고뇌하고 좌절하는 복합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일으키는 비극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때로는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원작의 수동적인 캐릭터에서 벗어나 빅터를 지지하고 그의 고통을 나누려는 적극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괴물의 묘사입니다. 로버트 드 니로가 연기한 괴물은 단순히 흉측한 외모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고통받고 버림받은 존재로서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원작 소설처럼 언어를 배우고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갈망하지만 외모 때문에 거부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겪습니다. 이 영화는 괴물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그의 행동이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버림받은 자의 절규에서 비롯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1994년 프랑켄슈타인은 원작 소설의 깊이와 복잡성을 존중하면서도 영화적인 해석을 통해 캐릭터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시각적으로 구현된 끔찍한 창조 과정과 괴물의 고통스러운 존재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본성과 윤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다시금 던지게 합니다. 이처럼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는 시대와 감독의 해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1931년 제임스 웨일 감독의 영화는 시각적인 공포와 괴물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확립했고, 1957년 테렌스 피셔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의 저주는 창조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광기와 악마성을 부각하며 과학 윤리에 대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1994년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영화는 원작에 대한 충실한 해석과 함께
캐릭터들의 심리적 깊이를 탐구하며 현대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을 통해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히 공포 영화의 고전이 아니라 인류의 존재론적 질문과 과학기술 발전의 양면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텍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 생명공학, 유전자 편집 등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현대적 맥락에서 더욱 강력한 울림을 갖습니다. 우리는 과연 생명의 영역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창조된 존재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소외된 존재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어떠한 비극을 초래하는가? 프랑켄슈타인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강요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성찰하고 토론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켄슈타인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재해석되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통해 이 고전이 어떻게 시대를 반영하고 또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윤리적, 사회적 딜레마 속에서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한 허구가 아닌 현실을 비추는 거울로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인간이 창조물에 대해 가져야 할 책임감을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류의 상상력과 사유를 자극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프랑켄슈타인 영화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이 고전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